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파동에 대한 것들을 살짝은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 정리하면서 숙제해온 것들을 좀 보도록 해볼 건데요. 빨간 새끼 뒤질래? 어? 요거는 크고 네, 모르는 게 많은 것 뿐이네요. 그렇죠? 지원상 숙제하셨을까요? 네. 채점도 좀 하고 다니십시오.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파동이라는 거 했는데요. 파동이 뭐냐면 이거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은 한 지점에서 파동을 발생시키죠. 파동을 발생시키는 지점을 뭐라 그래? 파워. 그렇죠?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가야 파동입니다. 안 퍼지면 그냥 진동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간다고 할 때 실제로 옆으로 가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게 매질이니 에너지니 둘 다니? 에너지만 갑니다.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이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있는 거 에너지만 이동한다. 매질은 진동만 한다. 그 매질이 진동하는 폭을 진폭이라고 한다. 알겠어? 진동하는 폭, 진폭이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러한 파동의 대표적인 얘 뭐 있니? 라고 하면 당연히 뭐 있어야 돼? 소리, 물결, 지진, 빛 이런 거 있다고 했어. 맞죠? 그 중에서 이러한 파동을 옆으로 전달시켜주는 매질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소리의 매질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소리의 매질은 공기라서 공기 없으면 전달 안 돼. 그래서 달에서는 소리 못 들어. 이런 얘기 했어. 됐어? 자, 물결의 매질은 물이고요. 지진의 매질은 땅이라고요. 그럼 빛의 매질은 뭡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파동이라는 게 모두 다 같은 성질은 아니다. 그래서 파동을 분류하자 그랬습니다. 자,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는 거? 매질의 유무입니다. 됐어?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니 아니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얘네들은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겠죠? 무슨 파? 탄성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거 얘죠? 우리 이거 뭐라 그럽니까? 비탄성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뭐니? 매질의 진동방. 매질의 진동 방향과 진행방. 파동의 진행 방향. 맞습니다. 자, 파동의 에너지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있는 매질은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할 거냐? 무슨 파? 종파. 그래서 수직하게 진동할 거냐? 횡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질의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가 나란하면 종파라고 할 거야. 수직하면 횡파라고 할 거야. 그 중에서 종파는 됐어. 세 개밖에 없어. 불러. 음파, 초음파, 피파. 그걸 뺀 나머지 횡파. 이해되는 거야? 자, 이러한 파동을 그럼 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파동의 구조를 보고 싶어? 그래서 파동의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싸그리 모든 게 구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파동의 구조를 알고 싶어. 그래서 우리 파동의 구조를 횡파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얘 이름이 뭐야? 마루. 얘 이름이 뭐야?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횡파 구조인데 자, 이 파동의 구조를 보면 5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말할 수도 계산할 수도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연습을 지금 하고 계세요.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이거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자, 파동의 구조 5가지요. 첫 번째 뭐 알아야 되니? 진동수. 그렇죠. 진동수 알아야 됩니다. 진동수는 프리퀀시 약자 F 쓰고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는데 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였어. 또 남다가 뭔데? 남다가 뭔데? 파장입니다. 그래서 남다는 파장이라고 하는 아이고 단위가 뭐니? 람다 아이씨. 미터. 네, 거리니까 미터예요. 그걸 왜 이해를 못하고 계시죠? 그럼 마루가 뭡니까? 아니 파장이 뭡니까? 정의.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렇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거리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스럽게 얘기하면 주기. 아, 지랄. 주기였어? 일정은 그 곳까지 같은 시간 동안. 위상 시간. 차지의 최단 거리.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위상이니까 마루면 마루까지, 골이면 골까지. 알겠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나는 파장이라고 할 거고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로 쓸 거고. 알겠어? 자, 그럼 이거 말고 뭐 있어? 주기 있죠? 주기는 기호로 T라고 쓰고요. 단위는 뭐니? 세컨드. 네, 초겠죠? 그러면 주기의 정의는 뭡니까?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 그렇죠. 둘이 합쳐야 하나가 되는군요. 자,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어요. 그 순간 이 아이의 진동수가 나오는 거죠. 진동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헤르츠로요. 주기와 진동수는 언제나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에 따라 속력이 바뀌잖아요. 속력이 바뀔 때 변하지 않는 거. 진동수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주기 안 바뀌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속력. 속력은 뭐분의 뭐? 주기분의 파장.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됐어? 주기분의 파장이 바로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겠죠. 그래서 속력 벨로시티 V 쓰고요. 단위 미터로 추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요. 되겠어? 이때 속력이 변할 때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니까 파장이 길어졌다면 빨라진 거고 파장이 짧다면 느려진 거잖아요. 네.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질문 중에 133페이지에 266번 보자고요. 266번 보면 266번에서요. 물결이 칩니다. 그 물결이 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요. 같은 위상끼리 연결한 선이 있습니다. 같은 위상이 마루끼리 연결한 선, 마루끼리 연결한 선, 마루끼리 연결한 선이야. 그러면 이 선도 마루, 이게 그 다음에 마루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파도의 얼굴, 파면이라고 하는데요. 파면 사이의 간격이 뭐라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죠. 이게 한 파장이잖아요. 이게 파장의 간격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가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얘가 꺾이죠.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파면 사이의 간격이 뭐 해졌어요? 좁아졌어. 좁아졌어요. 그러면 파장의 간격, 파장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파장이 길어. 여기는 파장이 짧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파장이 기니까 속력이 빠르다는 거죠. 여기는 빠르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파장의 간격이 줄어들었으니까 느리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속력이 빠른지 느린지는 이 파면 사이의 간격, 파장의 길이 보시면 된다. 이 파장의 길이보다 이 파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졌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동이 진행할 때요. 진행 방향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진행 방향은 꼬맹아 무조건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래서 선을 그으시면 그게 파동이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파동이 옵니다. 어떻게? 파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 새끼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가 90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 매질로 갈 때도요. 파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과 90도가 되면 지금은 U를 이렇게 그려야 되죠. 여러분들은 책에다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게 90도 돼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래서 걔는 그 선을 그려봐 드린 거예요. 됐니? 거기에 있는 점선이 파동의 진행 방향을 그린 거고 그릴 때는 항상 파면에 90도 되게 그리면 된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꺾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점을 기준으로 했으니 얘는 이 빛이 이면에 들어온 거니까 이것과 90도 되게 선을 그어. 자, 그어 지금. 이게 바로 각도되는 법선입니다. 됐어. 그러면 법선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이에요. 법선으로부터 요 각도가 빛이 꺾여 들어가는 이게 바로 굴절각이에요. 근데 그 각도를 직접 주기 싫어서 얘가 우회합니다. 이 각도는 45도야, 이 각도는 30도야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추하셔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니까 이게 45도면 얘도 얼마? 45도.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것도 45도. 입사각, 반사각 같아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굴절각은 요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30도이면 그래서 여기는 몇 도니? 60도. 그럼 이건 몇 도겠어요? 30도예요. 그러면 굴절각 30도네?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각도를 준다는 건 입사각과 굴절각을 준다는 거예요. 입사각과 굴절각 준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길이가 2cm예요. 요거 줬어. 각도 줬어. 그리고 그 밑에 뭐 줬는지 알아요? 그 밑에 있는 표를 보면 가로축이 뭡니까? 가로축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가로축이 거리일 때도 있고 시간일 때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거 시간 준 거예요. 초 단위로. 그럼 빨리 시간이니까 주기 보셔야죠. 얼마입니까? 주기 빨리 구해. 얼마? 어이? 주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주기죠. 얼마입니까? 2초예요. 2초. 되겠어? 자, 이 주기는 어디 주기냐면 여기 있는 P점에서의 주기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죠. 꼬맹아, 얘가 굴절에서 들어가는데 주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초예요. 되겠어? 주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1번 매질에서 주기 알았지? 파장의 길이 알았지? 뭐 알았단 얘기야? 속력 알았단 얘기야. 됐어? 속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주기는 보시는 것처럼 2초고요. 파장은 2cm예요. 그래서 얘 속력이 1cm/초의 속력으로 가고 있구나. 1번 매질에서.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1번 매질에서의 속력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2번 매질에서의 속력은 얼마인데 그거 알아야죠. 됐어? 근데 2번 매질에서의 속력을 알려면 주기는 2초라는 거 알았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럼 파장의 길이를 알면 된다고요. 됐어? 근데 파장의 길이를 안 줬어요. 그럼 파장의 길이를 찾던지 아니면 직접 속력을 알던지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넬이라는 사람이 굴절 법칙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스넬 법칙. 스넬 법칙. 여러분들이 보시는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갑니다. 기억나요?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 구하는 방법 보여드렸어요. 2번 매질의 속도분의 1번 매질의 속도. 그래서 2번 매질의 파장의 길이 분의 1번 매질의 파장의 길이 그리고 사인 2번 매질에서의 각도분의 1번 매질에서의 각도란 말이죠. 여기서는 이 값이 1이라는 거 알았고 이걸 물어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양쪽의 완벽한 각도 알아요. 1번 매질의 각도는 45도고요. 2번 매질의 각도가 30도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30도는 2분의 1이고요. 45도는 사인값이 2분의 루트 2예요. 그래서 날리시면 얘 얼마 나옵니까? 루트 2 나와요. 맞아. 그러면 결국은 V2분의 V1의 값이 루트 2란 얘기야. 그러니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라는 얘기잖아요.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루트 2 V2는 V1이니까 V1이 1이죠. 1이니까 V2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되겠어. 파동의 구조와 스넬 법칙 연결해서 봐. 라는 문제입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가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달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66번과 267번 문제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보여드렸어요. 되겠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동에서는 속력을 안 건드리고 문제를 낼 수 없다. 속력을 건드린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파동에서 5요소가 있다 그러잖아. 하나, 둘, 셋, 넷. 꼬맹아, 다섯 번째가 뭔데? 이거 진폭입니다. 진폭은 A라고 쓰고 이건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 동안 됐어? 네,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죠. 매질에 진동하는 최대 거리, 진동하는 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리니까 단위 미터 쓰고요. 한 진폭의 크기는요,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높이 재거나 중심에서부터 골까지 깊이 재면 돼요. 됐어?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의 5가지 요소였고, 자, 이러한 파동 중에서 파동의 속력은 보시는 것처럼 매질마다 달라져요. 자, 그럼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파장. 자, 파동의 속력은 보면은 T분의 람다, F 람다로 계산하지만 이게 속력을 결정한 건 아니야. 결정된 속력에 의해서 파장의 길이와 진동수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파동의 속력, 빛의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누가 결정하는 거야? 매질의 상태입니다. 됐어?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딱 하나다. 걔가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에요. 됐어? 그 매질의 상태에 따라 파장의 길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매질도 필요 없다는 빛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랐다? 진공.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고요. 아이고 씨.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고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고요.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제일 빨라서 그 속력만을 뭐라고 부르다? 이씨 병신. 광속 새끼들아. 맨날 얘기하는 거 광속. 이 광속은 빛이 진공을 통과할 때만의 속력이야. 빛이 공기 중을 통과할 때는 광속이라고 하면 안 돼. 이미 속력은 느려졌어. 알겠어? 자, 이 광속이라는 빛의 속력을 다른 속력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V라고 안 쓰고 얘만 C라고 써. 근데 빛의 속력도 속력이니까 계산 방법은 F 람다인데. 그래서 너네 얼핏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광속은 변하니 안 변하지? 안 변해요.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빛도 파란 빛도 속력은 똑같아야 돼.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됐어? 광속은 언제나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2이고 진동수가 10인 애가 있어. 그래도 속력은 15로 일정해야 된다면 진동수가 1인 애는 파장이 10일 거고 진동수가 10인 애는 파장이 1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진동수와 파장은 무조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됐어?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의 길이는 반비례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리 있어. 소리는 어디에서 제일 빨라? 공기. 고체. 고체였구나. 맞아요. 입자가 빽빽하게 있어서 빨리 뚜두두두 치고 가야 되니까 고체 매질에서의 소리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이 액체고 그 다음이 기체고 진공은 아예 통과를 못해요. 이랬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요. 어떤 공기일 때 더 빨라? 그렇죠. 더운 공기에서의 속력이 찬 공기에서의 속력보다 더 빨라. 이랬잖아. 맞아? 졸려면 살짝 일어나.
그렇죠. 수심이 중요하잖아요. 얘는 수심. 그래서 깊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력이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력보다 훨씬 빨라. 그러니까 깊은 물 쪽의 파장은 커야 되고요. 얕은 물 쪽의 파장의 길이 짧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파동 중에서도 빛과 뭐야? 소리야. 자, 빛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 말해. 또 빛에 두 가지 요소 개놈 새끼들아. 색깔과 눈부셔! 밝기 이 새끼들. 개새끼들 진짜. 아하. 어떻게 매주 새로울 수가 있어? 자, 빛은 색이라고 하는 밝기요. 했다고! 그 다음에 빛의 뭐? 색. 빛에서 하면 색. 빨리 줘봐. 오. 아예 하려고 했죠. 세 개의 사방색이랑 잠깐 헷갈려. 색에서 하면 색은 뭔데? 알파 뭐 하나 있었는데. 빨파노. 노. 근데 그거 잘못된 표현. 왜요? 빨파노가 아니고요. alright. 얘는요. 뭐냐면 초록색, 자홍색, 노란색이죠. 초록색이요? 빠른 초록색이죠? 뭐야? 너무 달라.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렇고. 초록색? 자, 빛의 3원색이 빨초파예요. 빨초파죠. 이 중에서 어떤 색깔로 갈수록 진동수가 클까요? 아니 지난번에 이거 맞췄어. 저기. 파란색. 그래서 이렇습니다.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진동수. 진동수. 밝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파장. 지랄. 진폭이다 해서 진폭. 세기가 진폭이에요. 네. 되겠어. 네, 진폭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리에 3요소가 있는 거 아세요? 세기. 네.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크기와 맞아요. 소리의 높낮이하고 맵시. 그 다음에 맵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뭐죠? 진폭. 똑같이 진폭이에요.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뭐죠? 진동수예요. 이건 맵시 하염입니다. 네. 자, 진동할 때요.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이냐. 그래서 네, 이 떨리는 위치에 따라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 중에서 너네 파동의 원래 이름 파동 에너지다. 맞죠? 파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 바로 얘네들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 알겠습니까? 네, 이거라고요. 이거요. 되겠어? 이게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고 빛의 요소, 소리의 요소를 결정한다. 맞냐? 가까이요. 비례예요. 어? 비례. 비례. 여기 비례 상수 들어가야 되는데 매질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비례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자, 파동의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도 구하죠. 그게 E는 HF. 됐어. H는 플랑크 상수예요. 그냥 1로 보시면 되고요. F는 뭐라고? 진동수. 결국은 파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진동수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그래서 파동의 5가지 요소는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헷갈려 하는 게 265번입니다. 자, 265번에서요. x가 8인 위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x가 8인 위치에 시간당 위상의 모양 변화를 다르게 그린 거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1번 매질과 2번 매질이 있는데 1번 매질은 이렇게 2번 매질은 조금 길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가 1번 매질이라고 치고 여기가 2번 매질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이때 8의 위치는 여기가 8의 위치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1번 매질인 A 매질의 속력을 얘는 줬습니다. 얘는 4다라고 줬어요.
안 좋은데 느껴봐. B 매질이 빠를까 느릴까? 네. 빠르죠 이 새끼야. 왜? 파장이 길어졌잖아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아. 왜? 볼 걸 못 봐! 뭔가 더 커지면 주기가 느려지니까 주기가 커지니까 뭔가 주기가 커지니까. 여기 X축이 뭐야? 이거 거리야. 됐어. X축이 거리기 때문에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그 점의 길이가 한 파장이야. 이게 빨리 봐. A 매질의 파장의 길이 얼마? 4예요. A 매질의 파장의 길이가 4인데요. 속력이 4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주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도요. 주기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는 그대로 1초여야 돼요. 그럼 파장 빨리 읽어요. 8이에요. 그럼 얘 속력이 8이라는 뜻이죠. 볼 걸 못 보니까 틀리는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울 거면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대학은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 너네 학교가 아니고 전국 단위로 줄 세워요. 쉽지 않다. 너네 이렇게 웃고 떠드는 인생이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내용 완벽하게 끝난 상태로 대학을 가야 돼요.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야. 대부분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애들.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상위권의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쪽이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포지션. 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에 속할 건지 상위권의 아이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왜 하위권은 없는 그게 대부분. 하위권도 있죠. 거야? 아예. 자,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든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가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력 결정하셨고 주기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주기죠. 네. 그러니까 주기가 1초인 걸 찾으셔야죠. 1, 2번. 됐어. 1번. 주기가 1초인 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8이라는 거리 떨어진 이 지점에 됐어. 얘 지금부터의 위성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X라고 하면 지금부터 잠시 후에 여기 있는 매질은 올라가야 되니 내려가야 되니? 올라가요. 올라가죠. 왜?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올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파동이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야죠. 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림을 찾으셔야 되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1번입니다. 자명합니다. 2번이라 했잖아. 되겠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보는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고요. 그걸 응용한 문제가 그 옆에 있는 62번, 63번입니다. 됐어? 해결하셔야죠. 이 정도는.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의 기본적인 문제 그걸 하나 더 간 게 134페이지에 67번 해결되나 봐. 혹시 몇 번이요? 7번. 좀 똑같이 틀리는데. 다시 봐. 지환, 예. 선생님이 너는 믿는다. 예. 사탕 내놔. 가져왔을 거라는 거 믿는다, 이 새끼야. 화이트데이요? 내가 몇 달을 키웠는데 이 새끼들이 세상에 나네. 아, 스승이 나요. 스승의 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스승이 나요. 지랄하지 말고 맨날 사탕 내놔. 지원. 이따가 자유학과 하자. 과학 선생님들은 꼬맹이한테 받는 거야? 원래 저 시커먼 새끼들은 하나도 안 챙겨오고. 2월 14일에 주셨어요. 와, 이거 기브앤테이크 하시라니. 내놔. 역시 아무래도 안 하긴 같다. 나 진짜 화낸다. 네, 일단 하고 사와야 돼. 받았니? 어. 아빠한테 받은 거 빼고 근데 진짜 사와야 돼. 받았니? 사와야 돼. 친구 있었어? 여자예요. 아, 저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 남자.
저 소중히 안 받았어. 아 맞다. 손이 안 나왔어. 왜 쪼개시는 거? 입이 몇 갠데 아. 다 여자잖아. 저 새끼 또 따라갈 거야. 레전드. 나 뛰어서 걸까 셋다 보네. 게이였어. 아쉽네. 자, 그치 숨이 맞긴 했지. 이렇게 됐어. 쌤 왜 저한테는 받았냐고 안 물어보세요? 너 받았으니까 나 준 거 아니야? 아 선물 돌려막기고. 아 사탕 돌리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 돌려막기였어? 아 돌려서 주는 건 아니지 좀. 그건 좀 약간 좀 그래. 자, 그래서 우리 과거 애들한테 사탕 주고 그랬더니 그러려 했어. 오늘은 파이데이라고. 아. 맞아요. 상처를 있어. 스타일이야? 초코파이 주더라. 초코파이. 뭐야? 오히려 좋은데? 아, 초코파이 주더라. 네, 학교에서 과거에도 파이데이라고.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난소리? 과거에도 왜 이렇게 걔네들은 그래. 파이데이예요. 그러면서. 파이데이라고 초코파이 초코파이 준다. 줬어. 처음. 와 낭만이다. 자, 그래서 새로울 것 같아. 초코파이 먹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파동에 대한 구조까지는 꼬매가 됐으니까 67번 해결이 되는지 확인했어? 아니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자, 빨리 봐. 자, 1분 있다가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게 있던데. 너무 똑같으니까. 자, 일단은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OX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딱 하면 좀 우리 아까처럼 손 그거 직각으로 맞습니다. 입사 퍼즐 짜가지고 그것도 못하네. 좀 위험한 발언이었어. 잠을 잘. 얘가 위험한 것 같은데. 자, 얼른 그려. 이거 5분 이거 싸긴 싸요. 아 맞죠. 아니 5번이라고 저도 잘못 나와있어요. 징기즈이 없고 그냥 자, 다음으로 네. 1번 매질이고요. 2번 매질이고요. 요 간격이 뭐라 그랬어요? 파장. 파장의 길이인데 얘는 x1, x2로 줬는데 누가 더 크대요? x2가 더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X2가 더 빠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느린 매질이고 여기 빠른 매질이에요.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너? 네? 느린 매질 쪽에 생긴 각도는 더 작아요. 작아요. 되겠어. 그래서 각도가 세타2, 세타1인데 세타2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네. 됐어. 자, 이때 얘네들을 그림으로 그리시면 이 점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요. 됐어. 이 파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파동이 이렇게 왔어요. 네. 90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다음 파면에 90도 방향으로 꺾여야 되니까 얘랑 90도가 되려면 꼬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법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굴절각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2, 여기가 세타1이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물결파의 진동수는 같아야죠. 네.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물결파가 1번에서 2번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작죠. 그쵸? 자, 디귿. 물결파의 속력은요 라고 했어요. 아까 스넬 법칙에서요. 됐어. 자,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2번 매질의 속력분의 1번 매질의 속력은 2번 매질의 파장분의 1번 매질의 파장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파장을 x로 준 거죠. x로. 네.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2번 매질에서의 속력인 V2는 이랬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V2는 V1 곱하기 X1분의 X2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매질의 속력의 S1분의 S2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5번. 이해돼요? 이런 느낌으로 가십시오. 됐죠? 이 파동은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해서 낯선 것 뿐이야. 여기 있는 유형이 다야. 됐어? 여기 있는 유형이 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 파동의 구조도 봤지만 파동의 성질도 봤어요. 기억해내. 자, 파동이라고 하는 빛, 파동의 대표적인 게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성질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사실은 그게 파동의 성질이에요. 자, 파동의 성질은 5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3개 배웠는데 우리는 이거를 고등학교 내용 2개 더해서 5개까지 완벽하게 확장합니다. 자, 파동의 성질 중에서요. 꼬맹아, 옆에 있는 벽에 그림자 생기죠? 저게 빛의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직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게 그림자되는 현상인데 이게 우주에서도 나타난다? 무슨 현상? 우주에서 빛이 가려져서 그림자가 생겨.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식현상이야.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걸 우주 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빛의 성질 중에 2번째가 뭡니까? 반사입니다. 반사. 빛의 성질 중에 2번째가 반사죠.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와. 됐어? 그게 반사야. 그 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 법칙이 성립돼. 기억내. 난반사. 지랄하지 말고 반사 법칙 새끼야. C분의 반사 법칙이 무슨 말이야? C분의 반사. 입사각이랑 2분의 C. 반사각이랑 똑같은 거. 그렇죠. 뭐야? 이게 맞는 거지. 님들은 뭐야? 고추 다 잘라 이 새끼들이 이게. 아유, 이제 진짜. 찐다네요. 너무하네요. 님들은 자. 뭐노? 님들은 뭐노? 자, 보세요. 반사 법칙은요, 여러분들 언제나 빛이 반사될 때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반사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한결같이 같아야 돼. 물리의 장점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빛이 반사될 때 표면이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표면이 거친 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항상 평행 광선들이 나오죠. 평행한 광선인데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그 면이 다 똑같고요. 그것과 90도 그리는 법선의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사각의 크기가 다 어떨까요? 다 같습니다. 이 입사각이 30도로 다 같다고 치면 반사각도 30도로 다 같은 방향으로 반사됩니다. 이 반사를 우리는 무슨 반사라고 했다? 정반사.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정확하게 반사됩니다. 정반사 이거죠. 이 정반사가 학교에서 배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아, 기억을 못한다네. 지금 1년 지금. 지나면 영어 나오고 다 기억하는데. 그건 맞긴 해. 우리 과거 애들도 차라리 물어를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중1 때 배운 걸 물어보면 애들 당황해요. 언제요? 제가요? 이러죠. 중1 때가 우리가 시험이 없어서 수업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정반사는 표면이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모두 다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뭐되고 있니? 반사되고 있는 걸 우리는 정반사라고 해요. 근데 빛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 그럼 병원 가야죠. 그래서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빛이 나가는 건 안 보입니다. 근데 정반사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면 그 한 방향으로 빛이 나가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요. 뭡니까? 거울의 빛으로. 네, 빛입니다. 이게 정반사입니다. 증거죠. 근데 표면이 이렇게 거칠 때는요. 빛은 평행하게 오지만 평행하게 오고 있는 빛이 어느 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접선면의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법선의 방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사각이 크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것만큼 반사되기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요. 됐어. 그래서 빛이 여러분들 보면 거친 면에 들어갈 때는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옵니다. 이런 반사를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해요.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날 때 주변의 경치는 비치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 안 비칩니다. 대신에
혹시 비칠지도 모르니까 하고서 보는 거죠. 혹시 비칠지도 몰라. 그치? 잘 봐. 네. 자, 근데 미친놈. 야, 어떻게 이렇게 정신 수준이 비슷한 애들끼리 반을 구성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수업하기 편해요. 정신 수준이 다 비슷해서. 그 시험 자. 보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험.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내 얼굴은 비치지 않고 단지 그 사물을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칠판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단지 그 물체를 볼 수만 있죠. 근데 거울도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 보이잖아요. 아, 거울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쪽 면을 보고 싶으면 거울의 각도를 틀어야죠. 아, 예? 똑같은 곳에 볼 수 없잖아. 예? 그렇지. 그걸 한 번도 안 봐봤지. 와. 그걸 여기서 볼. 그러니까 정답. 이걸 이렇게야. 또 알아들은 척 한다. 저 새끼 뭐야. 집에 가서 해봐야지 저는. 근데 해보십시오. 진짜. 실험 못 참.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울의 각도를 이렇게 틀면 보이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게 정반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 진짜 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요. 정반사, 반반사, 어떤 반사를 해도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성질까지 저번 시간에 저한테 배워가셨어요. 네. 자, 빛의 성질. 첫 번째는 직진, 두 번째 반사, 세 번째 굴절. 귀엽네. 자, 굴절은요. 빛이 가다가 꺾여요. 꺾여 들어가는 현상인데 왜 꺾인다 그랬어? 그 매질이 막. 매질에 따른 속도 좋은 거. 속력 차이 때문에. 됐어? 네.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매질감의 속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면 꼬맹아, 속력이 V1은 100이었고요. V2는 50이었고요. V3는 20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V1에서 V2로 갈 때 더 잘 꺾이니 V1에서 V3로 갈 때 더 잘 꺾이니. 수리. 그렇죠. 속력 차가 많이 날수록 더 많이 확 꺾여. 그럼 볼게요. 이렇게 빛이 갑니다. 빛이 갈 때요. 자,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였다고 치자. 그럼 만약에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이 아니고 1번 매질에서 3번 매질로 가면 어때야 돼? 더 많이 꺾여요. 더 많이 꺾여서 이렇게 갈 거잖니? 네. 됐어. 그래서 꺾이는 비율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스네. 뭘 스네리야. 꺾이는 비율을 뭐라 그러니? 비율이라고 굴절율. 사람 이름 말하는. 굴절율. 그 굴절율을 설명한 과학자가 스네. 그렇죠. 스. 요 예전다. 아 뭐가 쩔어.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보다는요. 답에 맞춰 질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쭉 직진하면 이렇게 왔어야 돼요. 그거보다 얼마나 꺾였냐, 그 꺾이는 정도를 우리는 굴절율이라고 해. 근데 너네 미천한 지식에서 혹시 헷갈릴까봐. 굴절각이 이거야? 아니요. 굴절각은 이거야. 없어져서부터. 요거야. 알겠어? 굴절각은 이거야. 알겠죠? 자, 굴절각과 굴절율은 반대입니다. 됐어? 굴절각이 크다는 얘기는 굴절율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굴절 각은 법선에서. 그렇죠. 법선에서부터의 각도. 갑자기 설명을 좀. 네가 뭐였잖아. 굴절율은 똑바로 갔을 때보다 얼마나 확 꺾였어? 자, 이 꺾이는 정도가 둘의 속력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력 차가 클수록 더 많이 꺾여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굴절율 N이라고 하는데 굴절율에 두 개 있다는 거 상상해. 빨리. 그래 미안해. 모르는 걸 질문했네. 아 그거 있잖아요. 제가 반성할게요. 강 케이블 그거. 아니 맞나? 반 케이블이 뭐? 강 케이블. 굴절율. 그건 무슨 상관인데? 절대 굴절율. 상대 물질. 그렇죠. 상대 굴절. 자, 절대 굴절율, 상대 굴절율은요. 속력 차이를 배우를 표현한 거야. 배로. 속력 차가 2배나, 속력 차가 3배나. 알겠어? 속력 차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절대 굴절율이라는 건 모든 물질이 진공에서 그 매질로 갈 때의 속력 차이. 그걸 배율로 나타낸 거야.
됐어. 그랬을 때요. 절대굴절률은 N 공기. 이거 진공에서 공기로 오면 진공일 때보다 공기일 때 속력이 2배 느려져. 뭐 이런 느낌이야. 진공이에요, 공기예요? 진공에서 공기로 갈 때, 진공에서 공기로 올 때 진공보다 공기에서의 속력이 몇 배 느려져? 이거 쓴 거야. 네. M 물 이거 무슨 뜻이야? 진공에서 진공에서 물로 갈 때 속력이 몇 배 느려져? 이걸 나타내는 게 절대굴절률이야. 근데 요즘은 진공이랑 비교하지 않아. 진공은 우리가 실제로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굴절률을 얘기할 때 요즘은 공기 중에서 그 매질로 갈 때 이렇게 해요. 네. 그럼 꼬맹아 잘 봐. 공기 중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 속력. 1. 그러니까요. 얘는 절대굴절률 1입니다. 오. 됐어. 속력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해요. 됐어. 네. 자, 진공에서 아니 공기에서 물로 갈 때요. 절대굴절률이 2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기보다 물 속에서의 속력이 2배 느려졌어요. 느려졌어요. 됐어. 느려졌어요. 알겠어? 네. 지구에서는 빛의 속력이 공기일 때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다 느려져야 정상입니다. 맞죠? 그렇지. 그쵸?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이 지구에선 제일 빨라요. 인위적으로 진공을 만들지 않는 한. 그쵸? 그러니까 공기보다 물로 가거나 공기보다 유리로 가면 느려집니다. 느려질수록 이 굴절율의 숫자는 뭐해진다? 커져요. 됐어? 꼬맹아 여기 봐. N 유리 이거 무슨 말이야?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요. 얘가 뭐라고 치자. 이거 무슨 말이야? 5배 다섯 배 느려져요. 5배 느려져. 얘 속력이 100이었다고 쳐. 얘 속력 얼마야? 20. 20이란 뜻이야. 느리네. 되겠어? 이런 얘기로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3대 굴절률은요. 두 매질 A에서 B로 갈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얘는 N 공기, 물 이거 뭐야?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또는 N 물, 공기 이거 뭐야? 물에서 공기.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됐어? 네. 공기보다 물에서의 속력이 2배 느려졌어요. 이 뜻이야. 맞아? 그럼 꼬맹아 이건 얼마일까? 이건 얼마일까? 2분의 그렇죠. 나이스.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상대 굴절률이요. 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대 굴절률 구하는 방법을 스넬이라는 사람이 알려줬기 때문에 스넬 법칙이에요. 그쵸? 그래서 N, A, B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 구하는 방법 해줬죠? 어차피 자, 굴절률은 속력의 비율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 매질분의 A 매질의 속력 비율로 구한다. 이거야. 근데 속력 구하는 식 V는? V는 AT는 그거. V는 V. 파동에서의 속력 V는 아 람다 F. 네 F 나왔어. 이거야 람다. 그 중에서요 F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요. 아, 그래서 속력의 비율은 람다의 비율입니다. 맞아요? 이 얘기한 거죠. 또 속력의 비와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이야. 그쵸? 그래서 A 매질에서 생긴 각도와 B 매질에서 생긴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이 상대 굴절률과 정확하게 일치. 됐어? 근데 이러한 상대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로도 구할 수 있는데 절대 굴절률 구할 때만 A, B의 위치가 정반대. 맞아. 이렇게 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 굴절률도 구할 수 있는데 그중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스넬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예를 들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입사각, 물에서 생긴 각도가 굴절각. 됐어?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면요. 빛이 입사했다가 반사는 공기 쪽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물 속에서는 꺾여 들어가거든요. 됐어? 그랬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굴절각의 크기는 입사각보다 뭐 해야 될까? 이 순간? 작아요. 작아야죠.
그래서 이게 30도면 얘는 20도여야 돼. 맞아? 네. 라고 친다면 내가 입사각의 크기를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은 작아져요. 커져요. 똑같아요. 불교가 커져요. 커져요. 커져야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집니다.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하려고 밑을 뉘면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니 입사각이 30도가 아니고 40도로 바꾸면요. 반사각도 40도가 되고요. 굴절각은 커지는데 그렇다고 입사각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 25도 쓰면 됐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이 아니고 느린 매질에서 어디로? 빠른 매질로 보내면 요번에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면 요번에는 물속에서 생긴 각도가 더 작아요. 커요. 더 작아요. 생긴 각도가 입사각이죠. 입사각. 근데 물속에서 생긴 각도는 느린 매질이니까 각도가 뭐 할 수밖에 없니? 작을 수밖에 없니? 됐어. 그래서 요번에는 물속에서 생긴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네. 됐어.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를 뭐라고 불러야 돼? 굴절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공기는 빠른 매질이니까 그쪽에서 생긴 각도는 무조건 커야 된다. 그치? 이렇게 되니까 입사각이 만약에 30도야 반사각 당연히 30이겠죠. 근데 굴절각은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70이라고 쳐보자. 기억나니? 기억나니? 이런 거였죠. 그래서 물에서 쏘면 굴절각이 더 커서 이렇게 누워버린다고요. 이게 30도면 여기가 70도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요 각도를 크게 해요. 그럼 이 각도 커지죠.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언제나 커져요.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40도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90도 될 수도 있죠.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이 커져서 굴절각이 90인 순간에 굴절각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굴절각이 90이 되는 순간에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계각. 그렇죠. 임계각이라고. 그러면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각도를 더 크게 하자 어떻게 됐냐? 굴절각이 더 커져서 뭐 됩니까? 이렇게 가죠. 밖으로 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뭐 되는 것처럼 보여?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멋진 말 뭐라 그러니까? 반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닌데 저번 주에 했는데. 저번 주에 했어요? 저게 광케이블이잖아. 네. 그거 하나만 기억. 그 맞다. 부리로만 돼 있으면 도청된다고. 섹시간다고. 그래서 이게 40이면 이게 40이면 이게 더 커져서 됐어. 뭐 95가 돼.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됐어. 근데 실제로요. 여기에 입사각이 41도면 반사각 41도로 생기고 굴절각은 95도로 생겨서 이렇게 반사각 따로 굴절각 따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같은 매질에. 그래서 전반사돼서 들어오는 순간 굴절광선이 모두 다 반사광선이랑 일치해버린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빛이 한 빛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반사광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사예요. 이 전반사를 이용한 게 뭐라고요? 그게 광섬유. 비싸다. 그래서 광섬유는요. 느린 매질 바깥쪽에 빠른 매질이 감싸고 있어요. 그죠? 느린 매질에서 파동을 쏘면 그래서 빛을 쏘면 그 빛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크게 쓴다고. 그러면 전반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광선은 존재할 수 없어서 도청이 불가능하고 그동안 전기 신호를 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속도로 전달된다면 지금은 빛의 속도로 쏘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됐어? 라고 하는 얘가 광섬유였어요.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합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셨고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꼬맹아 너네들이 지난 시간에 배워갔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 안 되네. 듣진디? 옆으로 뒤로. 시험 아닌데? 자, 보시면요. 앉아도 돼? 나왔어. 이러한
반사와 굴절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광학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광학 장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었거든요. 자, 그 중에 반사라는 성질을 이용한 광학 장치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은 거울 배웠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광학 장치를 렌즈 배웠다 이랬습니다. 네. 그 중에서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서 빛이 어떻게 가는지 작도까지 해봐드렸어요. 그래서 빛이 퍼지니 모이니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광학 장치가 있고요. 빛을 퍼뜨리는 광학 장치가 있었어요. 자, 거울 중에서 빛을 모으는 애가 누굽니까? 볼록 거울. 오. 맞아. 오목 오목 거울이야. 오목. 오목 거울이죠. 그 빛을 퍼뜨리는 게 누굽니까? 볼록 볼록 거울. 거울이에요. 그래, 이게 이만큼 렌즈는요. 볼록. 볼록 거울. 자. 볼록 렌즈. 빛을 모으는 게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거울과 렌즈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빛을 퍼뜨리는 게 오목 렌즈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중학교 때는 거울 중심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볼록 거울에서의 상의 특징이 어떻고 그걸 이용한 게 뭐가 있냐 이거 막 외워서 우리 시험 보는 학교 애들은 그걸 시험을 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자, 빛을 퍼뜨리는 광학 장치는 상의 종류가 거울이든 렌즈도 똑같습니다. 한 종류의 상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다르고 작은 거. 빛을 퍼뜨리는 도구는요 반드시 축소된 정립 화상밖에 못 만듭니다. 맞지. 느껴보시면 축소됐다라는 거는 원래 크기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립은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애가 이렇게 생겼을 때 거울에 비쳤을 때 보이는 아이는 위아래가 똑바로냐 아니면 거꾸로 뒤집혔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위아래가 똑바로 되어 있는 상을 우리가 정립상 위아래가 원래 모습과 같아지면 정립상 그 원래 물체의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으면 조립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볼록 거울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걔보다는 크기가 작고 똑바로 서 있는 거 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허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상 한 종류밖에 못 만들어요.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요, 그걸 오목 렌즈로 보든 볼록 거울로 보든 상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징은 뭐냐면 아주 작은 축소된 상을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거울 안에도 물체들이 작게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장점이 뭐냐면 시야를 뭐 할 수 있다? 넓힐 수 있다. 이게 장점이야. 그래서 시야를 넓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곳에는 볼록 거울 써요. 그게 바로 편의점에 있는 뭡니까? 도난방지용 거울입니다. 요즘 어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 커브길에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하는 코너 반사경. 그 다음에 자동차 아빠가 운전할 때 옆에 사이드 밀러를 오리는 측면경 이러죠. 그래서 이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게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의 용도입니다. 그러면 빛을 모으는 얘네들은요 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수능에서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상이 한 종류라서. 그걸 중학교 때 미친 듯이 외운 거예요. 근데 얘는 상이 복잡합니다. 이게 뭐? 이걸 작도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세 종류의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도하고 저 1번 상은 어디에 있을 때 2번 상은 어디에 있을 때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도를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하셨어야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작도를 하지 않고 계산을 해서 저 상을 구해냅니다. 그걸 렌즈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작도도 해보시고 렌즈 방정식이라는 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 A4 용지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는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 볼록 렌즈로 상을 작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어요. 자, 이 볼록 렌즈에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는 수평선을 그리시면 이걸 우리가 광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시면 돼요. 이거 나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은 볼록 렌즈의 한쪽 면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원의 일부를 자른 거예요. 맞아요? 볼록 렌즈 요거는 이 원의 일부를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원의 중심을 우리가 구심이라고 하는데 이 원의 중심이 바로 이 렌즈의 초점거리의 2배 되는 지점이에요. 그거의 절반이 초점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림이 안 예쁘니까 그래서 초점거리의 2배인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거의 절반이 초점거리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거리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 어떻게 재요? 이 볼록 렌즈 초점거리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어디서 재요? 렌즈의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초점거리까지의 거리고요.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초점거리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볼록 렌즈를 그려놓고 초점 잡으시는데 초점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 아세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체를 놓습니다. 자, 물체를 초점거리 2배보다 훨씬 더 멀리 물체를 이렇게 놓을게요. 이때 생기는 상의 종류가 1번입니다. 자, 물체를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사이에 물체가 와 있다면 이때 생기는 상의 종류가 2번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렌즈와 초점거리 사이에 물체를 두면 이때 생기는 상의 종류는 3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이 생겨? 이거는 렌즈로부터 물체가 얼마나 멀리 있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상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저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를 작도해 보겠다는 건데 작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빛의 경로를 아셔야죠. 렌즈에 부딪혔을 때 빛 어떻게 가? 그거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실제로요. 이 화살표 전체에서 빛이 반사돼서 가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 그 중에서 이 머리 꼭대기에서 나가는 빛만 볼게요. 자, 이 머리 꼭대기에서 광축과 나란하게 직진해서 가던 빛이 렌즈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렌즈에 만나면 얘는 반대편에 초점을 향해 굴절해서 갑니다. 그리세요.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이 렌즈에 닿는 순간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굴절해 갑니다. 자, 빛은 직진해 가는데 광축과 나란하게 가는 빛도 있겠지만 사실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가는 빛도 있고요. 초점을 지나가는 빛도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반대편의 초점, 여기에 있는 초점을 지나가는 빛은요. 초점을 지나가는 렌즈 만났어. 굴절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초점을 지나간 빛은 거꾸로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1번과 2번은 거꾸로죠.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 지나가고 초점 지나온 애는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첫 번째 초점 지나야 돼요. 네? 첫 번째 건 초점 지나야 돼요. 이거 지나야죠.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반대편 초점 지나가고요. 두 번째, 초점 지나온 빛은 거꾸로 광축과 나란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렌즈에 정확하게 중심을 지나가는 빛도 있겠죠. 렌즈에 정확하게 중심을 지나간 빛은 직진합니다. 이 세 가지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자,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 지나가고 중심을 지나간 애는 직진하고 초점 지나간 애는 광축과 나란하게 가고 근데 여러분 보이세요? 가다가 두 빛이 만난 곳에 나머지 한 빛이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빛이 모입니다. 어. 됐죠? 그 빛이 모였을 때 위에서 나온 빛이 여기에 모였으니까 여기에 저 화살표의 윗부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이 거꾸로 이렇게 맺히겠죠. 되겠어? 되겠어? 자, 이렇게 빛이 실제로 모여서 상을 만들어 이게 실상입니다. 그리고 상의 위아래가 바뀌어서 뭡니까? 도립상입니다. 이해되나? 네. 이겁니다. 축소돼요. 자, 그건 모르죠. 화살표 미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작업을 또 하니까 그건 좀 봐야죠. 그냥 컷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이게 1번 상일 수도 있고 2번 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도립실상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물체를 렌즈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렌즈 쪽으로. 자,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서 2번에 옵니다. 그 2번이라는 건 뭡니까? 초점과 초점거리의 두 배 사이로 왔다고 치자. 자, 이제 저 아이에서 나가는 빛을 작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롭게 그리지 말고 지금 그려놓은 곳에 물체의 위치만 다르게 해서 그래서 그리셔야 됩니다. 새롭게 그리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려놓은 곳에 겹치게 그리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작도할 때는 선 3개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인 선 2개만 그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 한 빛은 따라올 거니까. 하나는 그릴 수 있겠네. 나머지 두 개를 엄청 근데 이거 똑같이 되지 않아? 일단 중심 지나는 거 하나 그릴 수 있잖아. 세살이 맞나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한 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거 못 그리죠. 광해는 중심 지나는 거 그릴 수 자, 있어. 입 다물고 자기가 생각해. 혼자 그려. 색깔을 좀 다르게 그려야 보이죠? 지금 나가는데 망해는 볼펜으로 새로 그려. 종이를 나갔어요. 손. 이거 맞지 않나? 그리시면서 저는 과학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규칙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통행사는 세 점이 나온다고요? 두 점이 만나는 곳에 한 점도 와요. 손그딱 중간 지나는 손 그릴 수 있어. 애매해. F를 항상 지나야 된다. 그리고 뭔 말이에요? 위에 그 보라색 초점을 지나가야 되는 빛은 항상 초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중심을 지나가야 되는 빛은 중심을 지나가야죠. 수정을 한 번씩 시작해야 돼. 아, F가 아래로 가는구나. 엄청. 이랬는데 그런데 아니면 가. 네? 아, 오케이. 언더스탠드. 거울을 안 지나는데 그지? 네 그림 차이 아니야.
방치 있어. 방식 좀더 안. 규칙성 찾았어? 규칙. 여기 있는 게그맨 오른쪽 여기 있는 게 여기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1번 위치에 있을 때 상의 위치가 여기 잡혔어요. 네.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서 2번 위치에 왔어요. 네. 그러면 2번의 상은 1번의 상보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른쪽.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왼쪽인 것 같기도 한데. 작동하시면 나오는데 왜 짐작하죠? 그냥 오른쪽으로 나왔을 것 같아. 나 오른쪽으로. 나도 오른쪽으로 그렸을 때 오른쪽으로 나왔어. 자, 제가 이제 할게요. 지원을 다 그려줘? 그렸어? 다시 막히면 지환이 한테 틀리면 더 전멸했다. 트라스 안면했다. 그렇게. 좀 잘 그렸지? 쌤이 그냥 안 그리고 저거만 그려놨어. 쌤이 저거 하나 더 그려줬잖아. 그러니까 실패해서 지금 일단 아버지 그렸어? 어디에 놨나? 수정을 지나. 네, 좀 지나야 된다는 게 그림에 저 그림 왜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종이를 뒤집어서 이제 가로로 그렸으면 되는 건데 뭐 어떻게 그려? 초점을 지나요. 무조건. 쌤 설명해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평행사를 저게 되잖아. 자, 볼게요. 여기에서요. 보면은 네.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1번의 위치에 있다 2번의 위치로 갈 때요. 네. 저기 있는 보라색, 파란색, 분홍색 중에 바뀌지 않는 선이 있어요.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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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 안 바뀌어요. 위에서 무슨. 그래서 보라색 선이 고정입니다. 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거 나도. 얘가 여기에 와도 보라색 선 라인은 그대로 타고 갑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요? 어차피 빛이 와서 모여야 되는데 저 보라색 위치 어딘가에 계속 와서 모여요. 네. 그렇겠죠. 그죠? 보라색 어딘가에 와서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을 그리시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올 겁니다. 저는 중심을 지나는 저 파란색 선만 다시 그릴 거예요. 자, 파란색 선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흰색으로 바꿔서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에 오면 이 파란색 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됩니다. 더 아래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만듭니다. 네.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생겨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네. 뭐 반대로 생겼다. 그래서 네.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오른쪽으로 갈 때 상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상이 이 보라색 라인을 타고 가니까 가면 갈수록 상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뭐 하고 있을까요, 점점? 뭐 하고 커져요.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원래보다 확대된 아이였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은 거꾸로 가볼까요? 얘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보여요? 어느 시점은 원래 아이보다 작은 축소 대상이 생겼겠죠. 그러면 축소에서 확대로 바뀌려면 어느 순간이 딱 아이의 크기와 똑같은 위치가 존재합니다. EF.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그 EF. 우리가 위에 그래서 그러면 EF, F 됐어? 그거보다 가까이 그거보다 EF에 와 있을 때요 정확하게 상이 물체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EF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확대된 상, EF보다 멀리 있을 때가 축소된 상입니다. 이 라인 따라갑니다. 알겠어? 이 라인 타고 갑니다. 자명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해결했어요. 네.
EF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는 거야. 네. F의 의미가 뭔가 초점. 상상해 보세요. F의 물체가 있다고 치자. 자, 생각해봐. 어떤 특이한 일이 발생. 돌입이랑 정립이 반대로 쓰라. 허상이 뭐였죠? 실제로 없는 상 아니야? 그럼 그래? 모르겠어. 그런가? 그래? 오. F랑 EF랑 똑같지 않아? 정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F보다 가까이. 그러니까 그 F보다 가까이 갔을 때 입을 다물어. 예. 현지야, 경시 안 했었니? 수학? 지금 수학 진도가 어딨니? 근데 왜 못 보지? 하은아, 수학 어디 해? 네? 수학 진도가 뭐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걸 왜 못 보냐? 그림. 내가 사고력이 수반되지 않은 선행은 의미가 없는데 정신 안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생각을 안 하려고 해? 과학이 어려웠어. 이거 경시반 애들한테 가면 30초 만에 답 나오는 거야. 네, 공식 아니? 빅냐? F의 어떤 특징이 안 보여요? 빨간색 선이 그 시합 F 지나야 되는 거. 안 보여? 저도 잘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치 아니에요? 제일 그 지우야, 너는 수학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저 많이 못 해웠어. 수학을 많이 못 해오가지고 거의 기하를 못 하고 있는데 얘네들 감을 못 잡고 있는데 뭐야? 기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잖아. 여기야, 이 파란색 선이 어땠어? 여기서 왔을 때보다 여기에서 파란색 선이 어떤 변화를 주냐? 커진다. 뭐가? 네, 기울기가 커지죠. 더 가면 더 커지겠죠. 근데요, 이게 여기 오면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얘가 어떤 줄 아세요? F랑 평행. 네, 섹션. 이 선이랑 이 선은 평행이에요. 안 보여요 이게? 왜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렇네. 거리가 이 선하고 똑같잖아. 이 선이 같아야죠. 아 F 각도가 같잖아요. 그래서 평행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 높이 차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만날까요? 안 만난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상이 안 생겨. 그렇죠. 초점거리에서 상이 안 생겨요. 이 두 손이 평행하거든. 상이 안 되죠. 이게 손으로 그리니까 다 만나는 되겠어. 어거지로 막 그리려고 하지 말고 변화를 보라니까. 원리는 변화 규칙성을 보는 과목이야. 그럴 거면 이제 됐어. F보다 더 들어와. F에선 상이 안 맺혀. 됐어? 상이 안 맺히는 곳이 초점거리야. 그거보다 더 안쪽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너무 커져서. 그렇죠. 기울기가 너무 커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점점 이 간격이 뭐지겠니? 아, 절대 이쪽에서 빛이 못 만나요. 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연장. 여기에서 저게 허상이야. 실제로 빛이 만나지 않지만 연장선상에서 빛이 만난 것처럼 보이는 그 점에 대가리가 이렇게 맺혀 상이 이렇게 생겨요. 보여요? 얘하고 똑바로 같은 방향으로 위아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얘가 뭡니까? 깍대예요. 그래서 정리, 화살이 생겨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좁았다가 이게 점점 벌어졌다가 평행하다가 그 다음에 확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저쪽에 생겨. 그러니까 똑바로 쓸 수밖에 없어. 됐어? 그리고 나보다도 더 왼쪽에 생기기 때문에 나보다 키 클 수밖에 없어. 근데 3번에서는 빨간색이 어떻게 돼요? 3번에서요? 3번에서는 빨간색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에 보시면. 얘는 초점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초점을 지나온 것처럼 보여요. 연장선이. 네? 이렇게 봐. 이렇게. 그래서 규칙성을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허상이 뭔지 알겠죠? 실상이 뭔지 알겠죠?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작도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거를 미친 듯이 100번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막 헷갈립니다. 애들이 막 말을 만들어. 현란합니다. 한 번만 그려보면 헛소리는 안 하니까. 됐어. 이렇게 되는 상의 변화가 생겨. 1, 2, 3번이야. 됐어. 근데 앞으로는 이걸 작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규칙성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됐죠? 이걸 우리는 수능 볼 때는 정말 이런지를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는 렌즈 방정식이라고 한다. 렌즈 방정식이요. 간단합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 F분의 1이다 끝. 이거예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이게 렌즈 방정식입니다. 됐어. 여기서 A가 뭐냐면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가 A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가 B입니다.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F라고 합니다. 납득 안 되는 거 있어? 없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저 세 개의 상이 정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요. 1번 상이 제대로 정말 계산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초점거리는 10이라고 칠 거예요. 근데 물체는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으면 30에 있다고 칠게요. 그럼 B 갖고 가세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상이 생겨야 됩니다. F는 10이고요. A는 15입니다. B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하세요. 3번이요. F는 10이고요. A는 5입니다. 자, 그럼 B 값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소름 지려. 맞겠지 이걸 책임져. B가 왜 그렇게 나와? 아, 참. 됐어. 자, 첫 번째 B값 불러. 15. 15.
두 번째 30 30 세 번째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오메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면 얘네들은 플러스였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A 값, B 값, F 값이 모두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얘는 스칼라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B는요 상까지의 거리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면 이 새끼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라면 얘네들은 실상이었다는 뜻입니다. B 값의 부호가 허상과 실상을 표현한다. 그러면서 보면 아세요? 아까 실상은 A쪽에 생겼죠. 실상은 무조건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와 반대편에 생깁니다. 반대편에 생기기 때문에 실상은 무조건 뭐합니까? 뒤집힙니다. 그래서 실상은 무조건 돌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야. 돌입실상이야. 그래서 허상은 무조건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가 있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무조건 뭐겠습니까?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정립실상이요. 병신 새끼란 얘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립은 허상이고요. 돌입이 실상입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상인지 허상인지만 보신다면 돌입인지 정립인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됐어? 한 덩어리야. 돌입 실상이야. 됐어? 네. 정립은 허상이야. 그리고 허상은 무조건 물체 쪽에 상이 생기는 거야. 됐어? 실상은 무조건 렌즈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생기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가 플러스 30이고 여기가 15고 뭐 이렇게 했어. 됐어? 네. 그랬을 때요. F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뭐요? 빛을 모으는 장치의 초점거리는 플러스입니다. 됐어?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는 마이너스 초점거리입니다. 알겠어?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는 플러스 초점거리고요.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는 마이너스 초점거리입니다. 하나, 자세 똑바로. 자, 그 다음에 A도 있어요. A는 실제로 물체까지의 거리라고 했죠.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가 플러스입니다. 허물체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그래. 자, 이제 문제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 광학장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여러분 학교에 있는 현미경하고 천체망원경입니다. 천체망원경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3학년 때 배우나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망원경인데요. 여기에 있는 별빛을 모으는 1번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들여다보는 2번 렌즈가 있어요. 렌즈를 하나만 쓰는 도구도 있지만 사실은 렌즈를 2개 이상 쓰는 광학장치도 있어요. 그게 현미경하고 망원경입니다.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렌즈가 저기 하늘에 떠 있는 실제 별을 보죠. 그래서 별빛을 모아서 여기에 별의 상을 맺힙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렌즈도 별을 봐야 되겠잖아요. 2번 렌즈가 보는 별은 가일까 나일까? 2번 렌즈가 보는 별은 뭘까요? 나옵니다. 1번 렌즈가 만든 상이 됐어? 별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봐서 됐어? 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상은 진짜 상 아니면 허물체? 그러니까 얘는 허물체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예요. 알겠어? 이렇게 가. 괜찮아?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됐죠? 여러분들한테 얘까지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까지는 원하진 않아. 이거 물투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되겠어? 여기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 요거 부호 2개는 알자. 되겠어? 요거 부호 2개는 알자. 자, 근데 너네 나한테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 새끼가 축소인 거 맞아요? 이거 확대인 거 맞아요? 이거죠. 그걸 배율이라고 합니다. A. 절대값 A분의 B입니다. 이게 물체보다 몇 배 상이 생겼어 라는 겁니다. 자, 구해. 얘 배율 얼마? A분의 1. 아니 A분의 B. 얼마입니까? 2분의 1. 나보다 키가 절반밖에 안 돼. 축소된 상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네. 자, 얘 얼마입니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배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렌즈 방정식하고 배율 결정하는 것까지 기억. 하겠지? 그래서 축소인지 확대인지는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 볼 땐 작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작도가 여러분들이 그릴 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초점 그림 놓지 못하잖아요.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되겠지? 그래서 렌즈 방정식하고요. 배율을 구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거 가지고 축소인지 확대인지 그리고 허상인지 실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몇이냐? 자, 10분만 끊었다가 선생님 하고요. 그래서 네, 파동의 간섭 하죠. 남자들이 화장실 가면 지금